비밀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가 있고 수비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코스피 3200 근처잖아요. 네. 공격할 땐가 이런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걸 생각해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게 옵션이에요. 작은 돈을 지불하고 그 권리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구조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한 달에 나 얼마 받았어? 나 1% 받았어? 2% 받았어? 2% 받았으니까 나 너무 좋지? 저도 그런 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박스권으로 횡보한다든지 오히려 우하향 해버리면은 커버드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은 미국 테크주, 나스닥, AI 반도체 요걸 기초로 한 커버드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초자산을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미국 차면 너무 안전하다. 미국 채까지만 본 거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채권 가격의 변화가 커요. 그런 분들한테는 미국채 만기 좀 짧은 거 사세요. 짧은 거. 네, 만기 짧은 것도 한국보다는 금리가 높으니까 물론 미국채니까 달러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서 원달러 환율이라는 환율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만기가 좀 짧은 걸 사세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염승환입니다. 자,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죠. 아는 형의 아는 형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리서치 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최창구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당연히 염이사님보다 한 살 형입니다. 네, 그래서 ETF 아는 형의 형. 네. 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ETF 뭐 정말 이제는 주식투자 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안 하신 분은 없거든요. 네, 뭐 그냥 삼성전자 한 주 투자하는 것처럼 네. 그냥 이제 굉장히 대중화가 됐는데 이렇게 본격 ETF를 시대를 맞은 좀 감회는 좀 어떠세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첫 번째는 1004가지의 ETF가 똑같은 ETF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동일한 기초지수를 쓰는 그런 ETF는 있겠지만 동일한 기초지수를 쓰더라도 운용사마다 분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추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동일한 ETF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 사람들의 투자 니즈가 예전에는 염이사님한테 급등주 하나만 찍어주세요. 뭐 급등주 뭐 이것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의 투자 니즈가 다양해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애들 계좌에서 투자할 만한 거 찍어주세요. 애들 계좌에서. 아니면은 저는 노후를 대비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ETF를 찍어주세요. 또는 저희 이제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평생 모아갈 수 있는 그런 ETF를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니즈가 너무나 다양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는 아마 주식, 채권, 요 정도만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골드도 선물 말고 현물로 투자하게 해주세요. 구리도 투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투자의 영역이 너무나 넓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ETF는 이제 뷔페다. 만약에 뷔페 가시면 나는 김치만 먹으려고 뷔페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좀 다양한 음식들을 좀 고퀄리티로 먹고자 원할 때 호텔 뷔페를 가시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이제는 다양한 음식을 네. 다양한 투자 상품이겠죠. 다양한 투자 상품을 일정 이상의 퀄리티로 그렇게 좀 투자하고 싶다. 그 니즈가 ETF 1002개와 맞물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ETF 시장은 뷔페니까 당신이 원하는 음식은 웬만큼 다 있고 그리고 또 그 음식의 퀄리티도 굉장히 다 높으니까 마음껏 골라서 드세요. 이게 이제 ETF의 정신, ETF가 대중화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시총 규모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 시총 비중이 1.1%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극도로 작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ETF 개수 보면 적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래도 ETF가 더 많아져야 된다? 아니면 너무 좀 많아서 비밀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왜 비밀이에요, 그건 또? 이게 좀 이렇게 다양화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는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암묵적인 이제 룰 같은 게 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좀 그래도 대형 자산운용사니까 ETF를 찍어낸다면,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ETF는 또 시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딩을 하게 되고 그 시딩된 그 물량을 토대로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여미삼님이 근무하시는 LS증권도 저희 큰 고객이거든요. 거기 파생영업부에 있는 친구들이 시딩을 통해서 물량을 받아가고 그 물량을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공급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저희 같은 대형 운용사가 ETF를 많이 찍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형 운용사가 많이 찍어낼 수 있을까요? 대형사가 하겠죠.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ETF 상장을 담당하고 있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 한 개, 너 한 개, 너 한 개, 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너 특별히 너 2개, 너 1개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좀 약간 순서를 좀 정해놓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순서라는 게 되게 무궁무진하지가 않아요. 미국이랑 약간 다른 방식인데 그 순서가 무궁무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일단은 우리 순서가 왔을 때 좀 반드시 좀 상장을 하자. 반드시 상장을 하고 또 상장을 했는데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또 폐지를 해버리면은 또 그 테마가 언제든 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상장 폐지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 안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우리 순서가 왔을 때는 꼬박꼬박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일단 상장 폐지되는 ETF에 비해서 신규로 상장되는 ETF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 투자자들은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때묻지 않는 테마를 좋아하세요. 새로운 테마 또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캐치업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빠른 캐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아직은 없지만 뭐 드론도 만들겠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ETF 아니면 상장된 ETF의 개수가 많아진 거다.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한국물,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초자산으로만 ETF를 만들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개수의 종류가 많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한국 기초자산으로만 만드나요? 미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인도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글로벌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ETF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ETF 출시 그 3개월 만에 순자산 이제 2조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타이거 ETF도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가 있고 수비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코스피 3200 근처잖아요. 공격할 때인가, 여기서 공격이라는 것은 주식을 더 사서 위쪽으로 배팅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수비라는 것은 주식을 좀 팔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서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갖추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3200까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유휴 자금을 그냥 계좌에 넣어놓게 되면 이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장해 놓는다? 잠시 뭐 CMA처럼 잠시 모아놓는다라는 개념에서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 머니마켓 펀드는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운용사들이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유휴 자금을 이제 운용하다 보니까 이걸 ETF로 만들어서 개인들한테도 MMF를 좀 자유롭게 자기 단기 자금들을 유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타이거도 머니마켓 ETF를 만들게 됐고요. 이 공격과 수비로 좀 잘 비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야구로 치면 어쨌든 지금 신나게 공격해서 점수 많이 뽑아놨는데 감독 입장에선 지키자. 그래서 공격 좀 빼고. 그러니까 이제 수비 잘하는 친구 좀 넣고. 그러니까 이제 수비 잘하는 친구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승리조를 투입해야 승리조를 투입해서 이제 지켜야 되겠다. 좀 지키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공격을 잘하는 친구보다는 좀 수비를 잘하는 외야수를 좀 집어넣어서 장타를 막자 이런 뉘앙스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머니마켓 액티브 ETF로 좀 소개해 주셨고요. 본부장님은 이제 파생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아시는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이신데 최근 사실 이 책이 나왔어요. 이게 이 파생 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익 투자법. 제가 또 사실 추천사도 좀 써드리긴 했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사실 그러니까 파생은 사실 좀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사람들 심리가 위험한 거 알아요. 알고 그래서 그걸 또 즐기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위험하니까 나는 그냥 하루에 좀 큰 수익 좀 내보겠다. 손해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이 파생이 위험하다는 게 결국엔 뭐 그런 변동성도 있겠지만
몰라서 위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한 부분들이 명쾌한 좀 통찰로 바뀌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들 위험하다, 뭐 이런 좀 약간의 고정관념을 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책을 또 읽어보면 결국에 또 그런 생각이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네. 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좋았는데 네. 파생 상품이라는 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익숙할 수 있지만 또 주식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파생 상품 들어는 봤는데 되게 좀 낯설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나 금기시해요. 야, 파생에 파자도 담지 마. 예, 뭐 최근에 뭐 구조화 파생 상품이긴 했지만 홍콩 H 지수를 기초로 한 ELS가 넉인이 됐다라든지 네. 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언론 기사화되면서 파생에 파자도 담지 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의외로 파생 상품이 담겨져 있는 ETF를 많이 거래를 하세요. 요즘 대세가 된 월배당 ETF 뭐가 있죠? 커버드콜. 네. 네. 커버드콜에도 콜옵션 매도라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자기네들은 파생 상품 갖고 ETF 잘 매매하시면서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다 보니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내가 투자한 레버리지 ETF, 내가 투자한 인버스 ETF 과연 똑바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는지, 또는 내가 투자한 커버드콜 ETF의 콜옵션이 위클리 콜옵션인지 먼슬리 콜옵션인지 아니면 뭐 데일리 콜옵션인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뜯어보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200 선물, 뭐 커버드콜 ETF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 투자분들은 사실 이런 용어들이 되게 좀 낯설기도 하고 물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사실 또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가장 좀 그러면 좀 접근하기 쉬운 전략 같은 게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염이사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혹여나 이 책을 보고 너 때문에 파생 매매에 입문했어. 저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두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정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파생형 ETF를 배우고자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커버드콜보다는 저는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시장 방향성을 추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선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걸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공중파 유튜브 방송을 갔어요.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가셨어요. 첫 질문이 뭐였냐면은 요즘 뭐 미국에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 많이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ETF를 바라보는 시선이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처럼 약간 그 2배, 3배, 참고로 미국엔 또 3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3배, 이렇게 고수익을 아니면 양방향 매매를 원하시는 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2배짜리, 3배짜리 상품에 과연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마이너스 1배짜리 상품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이너스 2배짜리 상품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2배라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장이 우상향 한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횡보하거나 아니면 우하향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로는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상향할 때, 횡보할 때, 우하향할 때, 단기간 내에 급등할 때, 아니면 한 달 뒤에 상승할 때, 2달 뒤에 상승할 때, 3달 뒤에 상승할 때,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선물은 매달물이 들어가 있는지, 롤오버는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마스터했으면 이제 커버드콜로 넘어가는 게 저는 그게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반드시 투자해 봐야 됩니다. 이거 투자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새로 나오는 ETF, 뭐 최근에 버퍼 ETF, 프로텍티브 풋 ETF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투자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상품이 절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런 상품을 몰빵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품들은 미국에서는요, S&P 500 ETF나 S&P 500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S&P 500 비중이 너무나 높으면 뭐 버퍼 ETF를 이용해서 약간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네. 프로텍티브 풋 ETF를 통해서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지 이걸 오로지 내 전체 투자 자산에 몰빵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어쨌든 이제 제일 인기 많은 게 커버드 콜인데 네.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 사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 이 상품 구조 자체도 뭐 콜 매도도 되게 이해하기가 네. 사실 이게 뭔가 직관적으로 잘 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이 상품의 네. 좀 핵심 구조나 이런 네. 장단점을 좀, 네. 좀 명쾌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일 힘든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커버드 콜 1분 만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아, 그거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분 만에. 한 3줄로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머리 터지거든요. 네. 천하무적 채찌피트라고 하더라도 뭐 콜매도를 그죠, 1분 이거 만, 쉽지 않죠. 3줄 만에 네.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일단 해봐라. 그러니까 직접 해봐라. 돈을 넣고 해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HTS에 가면 친절하게 옵션, 가상 매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찍어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찍어보고 그리고 지수에 대한 느낌, 지수가 보통 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돈으로 환산되는 원화와 또 포인트를 또 다르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셔라.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커버드, 이 커버드란 말, 콜이란 말, 이 두 네.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걸 생각해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큰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출발점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게 옵션이에요. 옵션은 내가 주식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지불하고 그 권리만 사는 거예요. 권리. 나중에 큰 돈 생기면 돈 줄 테니까 지금은 10%만 받아.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이거 사줄게. 이게 콜옵션. 네. 나중에 이 가격에 팔아줄게. 이게 풋옵션. 근데 팔아줄게니까 만약에 내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약을 이행을 안 하면 되죠. 그러면 저는 여미사님한테 계약금만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금을 날리는 거거든요. 거죠. 이 계약금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고요. 콜옵션 매도는 나중에 내가 너 사줄게 라고 하는 사람한테 반대로 너 얼마에 사줄 건데 뭐 지금이 한 100원 정도 하니까 120원에 사줄게. 만약에 120원까지 안 가면 그냥 너한테 준 돈 다 날리고 나는 배째게. 그러면 저는 그래? 120원까지 못 올 거니까 알았어. 내가 너한테 그 권리를 받아줄게. 너 120원까지 안 오면 네가 나한테 준 돈 10원 다 내가 먹을게. 그렇지만 120원 이상 가게 되면 이상 가는 만큼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게 커버드 콜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콜옵션 매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미사님 같은 경우에는 120원 이상부터 사야 되니까 얼마부터 수익이 날까요? 120원부터 수익이 나겠죠. 120원. 네, 근데 지금이 100원인데요. 지금이 100원인데 100원에서 120원까지는 수익이 안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내가 낸 계약금 날리고 끝나겠죠. 저는 120원까지 안 오면 여미사님한테 계약금 받은 거 10원, 계약금 받은 거 요것만 수취하겠죠. 이게 바로 커버드 콜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제 구조예요. 이 12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로 보면 이거네요. 네. 위가 막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오히려 콜매도를 하면 네. 수익이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죽었다 깨어나도 120원까지 안 올 거다라고 안올 생각한다면 콜 매도가 이익이겠죠. 근데 주가라는 게 상승할 확률, 하락할 확률은 솔직히 얘기하면 5대5잖아요. 그죠. 5대5인데 지금 100원인데 얼마까지 상승해야 되죠? 120원까지 상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승하는 확률, 하락하는 확률도 5대5인데 상승을 해서 120원까지 갈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그것도 뭐 그냥 5대5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5대5에 또 5에 또 반이니까 실제로 승률은 25%. 그러니까 상술적으로. 네.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술적으로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 방금 여미사님의 승률은 25%고 저의 승률은 75%. 네, 75%.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가 유리하다. 커버드 콜이 유리하다. 커버드 콜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산술, 상승과 하락 5대5. 근데 상승했는데 120까지 갈 가능성, 120까지 못 갈 가능성 또 5대5지 않습니까? 확률론적인 논점에서 커버드 콜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장기 박스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사실 커버드 콜이 되게 또 잘 맞는
없는 전략 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수가 위를 열어버렸잖아요. 혹시 그냥. 네. 그러면 이게 뭐 손해를 본다 이런 부분보다 내가 만약에 그냥 코스피 지수에 그대로 노출된 상품을 했으면 네. 10% 올랐으면 10을 그냥 수익을 네. 내는 건데 네.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콜매도를 했으면 네. 결국에 이제 좀 수익률이 줄어드는 네.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제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120원 이상 갈 때.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제한이 있나요? 이론적으로? 그런 건 없죠. 이론적으로 제한 없어요. 물론 하루에는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커버드 콜 그 ETF를 이제 저같이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승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상승을 그쵸. 막기 위해서 저는 그 기초자산을 한 주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0원 이상 가면은 제가 들고 있는 거에서 이익 난 돈을 여미사님한테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가다가 위에서부터 막혀 있겠죠. 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주가 상승도 먹고 싶어. 커버드 콜 투자자긴 한데 주가 상승도 먹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2세대, 3세대 커버드 콜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건 뭔가요? 2세대, 3세대 커버드 콜은 여미사님한테 계약을 맺을 때 제가 1대1 하나 이렇게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네. 저랑 1대 0.5 0.5. 네, 나는 0.5만 줄게. 0.5만.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커버드 콜을 50%만 쳤다. 50%만. 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상방이 막혀버리는 게 아니라 상방 이렇게 가다가 살짝 열려요. 예. 이렇게 비중을 정해놓고 커버드 콜을 한 게 이제 고정 커버드 콜. 커버드 콜 이름에 고정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콜옵션 매도. 참고로 교과서에는 1대1이에요. 100%예요. 네. 무조건 100%로 계약을 맺어서 아예 120원부터는 상승이 막히는 게 교과서적인 커버드 콜.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막혀 있고 방금 여미사님도 저한테 지적했던 것처럼 나는 상승도 먹고 싶어. 한국 이제 박스피 아니야. 한국 이제 3,500, 4,000 갈 거야. 네. 이런 분들한테는 고정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약간 좀 50%라든지 100%가 아니라 50%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비율을 좀 낮춰서 상승을 좀 열어놓는 커버드 콜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2세대, 3세대 커버드 콜이고요. 그리고 또 타겟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타겟. 예, 타겟이란 말이 왜 붙어 있냐면 커버드 콜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주가 상승을 원하기도 하겠지만 월마다 월분배 형태로 얼마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월마다 받기를 원하시는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내가 너한테 연 12% 줄게. 그러면 한 달에 1%겠죠? 네, 그렇죠. 그 1%의 비중을 정해놓은 이런 커버드 콜을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복잡하시죠? 네. 네. 와,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왜 이 구조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구조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한 달에 나 얼마 받았어? 맞아. 나 1% 받았어? 2% 받았어? 2% 받았으니까 나 너무 좋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 24% 받으면 너무 좋겠죠. 저도 그런 상품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기초자산 가격이 말씀대로 꾸준히 우상향 한다면은 우리의 논리가 맞을 수 있겠지만 박스권으로 횡보한다든지 오히려 우하향 해버리면은 커버드 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10,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는 고분배 커버드 콜 상품들이 많아요. 거의 1년에 뭐 60% 준다. 50% 준다. 뭐 일드맥스 사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ETF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결국에 60%. 분배는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가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과연 얼마를 고객한테 주는 게 커버드콜 상품이 얼마를 분배를 주는 게 과연 그 고객한테 좋은 거냐. 진짜 10%, 20%, 30%, 40%, 50% 주는 게 고객한테 좋은 거냐. 장기간 투자한다면. 뭐 아니면 좀 약간 안정적이고 낮지만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커버드콜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월배분도 해주고 지금 또 안정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또 지수 상당히 좀 막혀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또 좋은 상품은 맞는데 또 위가 열릴 때는 이제 콜옵션 매도에 따른 또 손실도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상승했을 때 콜옵션 매도는 손실이 나죠. 손실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게 올라갔을 때 또 제한적인 이익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만능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고분배야.
뭐 이거 15%죠, 20%죠.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100%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적당한 분배.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ETF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ETF가 네.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슈드라는 ETF였거든요. 슈드. 슈드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네, ETF거든요. 걔가 고배당 ETF가 아니에요.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많아요. 뭐 4%, 5%, 6%, 7% 주는 고배당 ETF는 많지만 얘의 컨셉이 지금은 너 배당 많이 안 주는 거 알아. 그렇지만 네가 장사를 꾸준히 잘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 전체 이익금 중에서 배당으로 나가는 금액을 꾸준히 올려줄 거야. 이런 종목들만 찾는 게 슈드거든요. 네네. 저는 커버드 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높은 분배 주는 것보다는 높은 분배는 아니지만 낮은 분배지만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해 가야 ETF 주가의 훼손도 없고 또 분배도 꾸준히 나와서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다음 책은 그걸 써야 되겠네요.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ETF 3개! 이런 걸 써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런 건 쓸 생각 없습니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개인의 이제 좀 투자 성향들도 다 각각 다르니까 뭐 네. 공격적인 분도 계시고 그렇죠. 좀 중립적인 분도 계시고 약간 수비형도 계실 텐데 그럼 커버드 콜의 이게 성향에 따른 좀 전략도 혹시 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럴 때는요. 네. 커버드 콜의 기초 자산을 봐야 돼요. 기초 자산. 네. 그래서 나는 공격 못 먹어도 고 그리고 고스톱 혹시 치시나요? 아니 안 칩니다. 고스톱 안 치시나요? 저는 고스톱 치면 저의 성향은 원고면 멈춰버리거든요. 좀 은근히 보수적이시네요. 네, 원고면 멈춰버려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무조건 쓰리고까지 쓰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럼 쓰리고까지 왜 갈까요? 뭐 큰 수익 내기 위해서 레버리지잖아요. 네, 쓰리고부터는 네. 원고면 플러스 1점, 투고면 플러스 2점이지만 네. 쓰리고부터는 곱하기 2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버드 콜 중에서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니까.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은 미국 테크주, 나스닥, 뭐 그리고 AI 반도체 요걸 기초로 한 커버드 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초 자산을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커버드 콜류는 기본적으로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콜옵션의 가격도 굉장히 높아요. 높은 가격에 콜옵션 매도를 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여미사님한테 100원일 때 120원 이상 가면은 뭐 10원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120원 가도 그런 기초 자산을 갖고 있는 건 10원이 아니라 20원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120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배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 테크 아니면은 미국 나스닥100 아니면 미국 AI 아니면 테슬라. 네, 테슬라 개별 종목을 커버드 콜로 만든 상품도 있어요. 네, 뭐 이런 종목으로 구성된 커버드 콜 ETF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지에 따라서 네, 분배율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변동성을 보시고 물론 분배율이 높은 ETF가 변동성이 높은 기초 자산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초 자산을 보셔라. 네.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또 이렇게 보면 정말 ETF 많이 하시는 게 미국 주식도 많이들 하시지만 미국 주식의 상위 순매수 목록 보면 레버리지 상품이 안 들어간 게 사실 없어요. TQQQ라든가 또 TSLL, 뭐 테슬라 이런 이제 몇 배짜리 상품들을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 2배까지만 허용되는데 미국은 3배도 되니까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사실 뭐 그거에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우리가 여기서 그걸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런 상품에 어쨌든 뭐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장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품은 아직도 말씀드리지만 몰빵하면 안 된다.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고배당주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슈드를 들고 있다. 슈드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런 레버리지 상품 해도 된다고 봐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리고 내가 슈드라든지 배당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수주라든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를 많이 들고 있다면 그런 ETF를 이용해서 좀 테크라든지 하이 볼러털러티, 고변동성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포지션을 너무나 장기간 가져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상향 해주는다면 모르겠는데 장기간 횡보를 해버리면은 그런 상품의 특성상 보수가 비싸요. 보수가 비싼 이유는 거기에 롤오버 비용이라든지 선물 매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있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도 굉장히 보수 안 보시겠지만 보수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패할 수밖에 없는 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도박장에 갔을 때는 땄을 때 엉덩이 털고 나가라. 네. 근데 네가 밤새워서 도박을 한다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단기간 너무 장기간 끌고 가지 말고 그리고 물론 굉장히 강력한 컨빅션 확신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확신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배짜리 상품을 이용해서 그냥 대출 받아서 대출 받아서 그냥 그 상품을 2배만큼 사는 게 낫지 2배 된 상품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대출 받아 사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이면으로 봐야 될 게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인간의 본성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큰 돈이 있으면 이렇게 토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힘들게 방송하지 않습니다.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부지런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는 뭐 물론 용자의 심장을 들고 있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또 그건 인간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을 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는 굉장히 어쨌든 이제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하고 싶고 좀 안정적인 네. ETF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사실 개인 투자분들 중에 미국 채권 ETF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정말 용자의 마음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채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이거 너무 안전한 거 아니냐. 어차피 네. 망할 것도 아니고 네. 이자 따박따박 줄 거고. 네네네.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저희 회사도 있어요. 네. 몇 년 전에 네. 미국에 장기채 사가지고 지금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러면 그분은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회사 네. 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진짜 그렇진 않은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네. 정년까지. 네. 근데 어쨌든 그 채권 ETF가 사실은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되게 좋긴 한데 네. 우리 마음속에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좀 이런 거에 이게 채권 ETF에 대해서도 한번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채권 커버드 콜 ETF도 있어요. 네. 참고로 채권은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누가 발행했냐. 발행자. 네. 보통 이걸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발행자의 그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면 높은 위치일수록 크레딧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주는 이자는 작다. 대신에 그 발행자의 신용이 낮고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위험이 높다. 어떤 위험?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쿠폰이 높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기입니다. 만기가 1년이다.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여미사님한테 이 자리에서 돈을 빌려서 저 녹화 끝나자마자 바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일 회사 가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1년 뒤에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게 가장 위험할까요? 당연히 1년 후죠. 네. 그러니까 만기가 길면 길수록 네. 그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채권 가격의 변화가 커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채권은 아마 미국채 30년일 거예요. 네. 미국채니까 안전하겠지. 그렇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었던 거죠. 30년. 너무 길다. 네, 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미국도 신용등급이 떨어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미국이 신용등급 떨어졌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누구냐면 트럼프의 마음이에요. 저 알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눈에 보이던데 요즘에. 그런가요? 그러면 파월 해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나누기로 네네네. 하겠고요. 이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묻어있는 산물이 미국채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변수가 많다.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인식이,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미국채 하면 너무 안전하다. 미국채까지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미국채 만기 좀 짧은 거 사세요. 짧은 거라. 네, 만기 짧은 것도 한국보다는 금리가 높으니까 물론 미국채니까 달러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서 원달러 환율이라는 환율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미국채를 사시고요. 만기가 좀 짧은 걸 사세요. 그리고 뭐 ETF로 사시는 것도 괜찮은데 요즘은 HTS가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나는 만기까지 보유해서 이자 받을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미국채를 사세요. ETF로 사지 마시고. 국채를 직접 투자해라. 네네네. 네, 실제로 오히려 미국채를 직접 사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아니야, 미국은 정말 튼튼한 나라고 장기적으로 미국은 금리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어. 이런 분들은 그냥 미국채 30년 ETF를 사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채 30년이 좋긴 좋은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런 분들한테는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을 사시면 돼요. 지금 사실 딱 그 분위기 같아요. 네네네.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떨어질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미국제 30년 커버드콜 ETF들도 일단은 미국 금리가 너무 레벨이 높잖아요. 그죠, 높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방금 염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당장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그런 분들이 미국제 30년 커버드콜 ETF를 매매하신다. 아마 이러면은 커버드콜이 어떤 의미구나 이렇게 좀 와닿으실 겁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노후 대비로 네. 어떤 ETF를 좀, 그러니까 뭐 직접 어떤 상품을 소개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어떤 좀 방법으로 좀 구성하는 게 좋은지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미국이냐 한국이냐. 국가부터 나눠. 네, 국가부터. 뭐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런 거는 좀 나중 문제고, 왜냐하면 그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이냐 채권이냐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이냐 한국이냐, others, 나머지 것들이냐, 이걸 먼저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늘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은 지금 여기 제가 선유도를 왔는데 식당이 없더라고요. 밥 먹을 때가. 네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국에 여행 다닐 때 각지에 맛집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가장 맛있는 집들은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 예, 어디에 있을까요? 전국에 다 그 특색이 있잖아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서울에 다 몰려 있다.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은 어디에 상장되어 있을까요? 미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국에는 어느 정도 믿음, 뭐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국을 정말 정적으로 따라하는 친미주의자는 아니지만 경제 논리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기업들은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꽂혀 있는 게 드론이거든요. 한국에는 드론 업체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드론 업체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으로 눈 돌리면 최근에 뭐 많죠. 난리가 난 조비라든지 뭐 에어로바이러먼트라든지 좋은 드론 업체들이 널린 거예요. 맞아요.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은,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트렌드의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미국은 필수다. 그럼 어떤 기업을 사는 게 좋으냐, 미국을 사는 게 좋으냐? 저는 미국에 사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P 500 관련된 ETF나 아니면 미국 테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스닥 100, 그리고 테크 기업만 묶은 테크탑 10, 이런 ETF는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데요.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아팠어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미국에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영어라는 압박, 그리고 환율의 압박, 그리고 투자 정보의 압박, 이 세 가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편하거든요. 네. 시간도 괜찮고 원화로 투자할 수 있고 투자 정보도 많고, 저는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됐고 한국도 드디어 미국처럼, 미국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냥 한국 시장에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된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거 200이라든지 이런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한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ETF들도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산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나는 몰빵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에서 나의 노후를 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게 어차피 노후 대비니까 이런 국가냐 이걸 선택하고 그 안에 상품을 선택한 다음에 결국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은 적립식이 괜찮을까요? 저는 거치식도 나쁘지 않다고 그냥 봐요. 한 번에 하는 것도? 왜냐하면 한 번에 해놓고, 아까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뭐 대출 받아서 해놓고 그러면 또 열심히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뭐 방법의 차이는 없다. 보통 사람들은 다들 비겁하게 말씀하세요.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그냥 거치식으로 적립식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당장 잉여자금, 필수적인 자금, 뭐 주택이라든지 자녀 학자금 이런 거 아니라면은 그냥 거치식으로 넣어놓고 잊어버리시고 그냥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좀 비겁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도 되게 좀 이제 요즘에 경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너무 새로운 치열해요. 상품도 많은데 근데 타이거 200만에 저는 사실 타이거가 어쨌든 호랑이라는 인식 때문에 항상 각인이 좀 돼 있어요. 좀 세 보인다. 그런 좀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근데 타이거 200만의 좀 특별한 점. 애들이 너무 치열하게 살아요. 치열하게? 치열하게. 이 말이 아마 저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리서치하고 또 치열하게 알릴수록 고객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200도 야,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지수 ETF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도 돼. 그냥 200개 종목 쌓아놓고, 모아놓고,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타사, 그 코스피 100 ETF보다 수익률 좀 더 주기 위해서 또는 분배를 좀 더 주기 위해서 또는 트래킹 에러라고 그러거든요. 코스피 200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운용을 하세요. 그런데다가 보수를 많이 받아가야 되잖아요. 네. 치열하게 운용하는데 근데 보수도 싸요. 야, 너 인건비라도 나오겠어? 뭐 이렇게 걱정할 정도거든요. 그게 타이거 200의 장점이다. 물론 비단 타이거 200만 그렇게 운용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ETF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날 공부를 해요. 맨날 책 보고. 그리고 저는 저희 대표님이 이 방송에 나오셨지만 저는 대표님이 딴짓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책 읽으시고 책 안 보시면 뭐 정보 보시고 아니면 숫자 보시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곧 과로사로 죽겠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을 제가 거의 안 하거든요. 오늘 방송에서도 이렇게 빵실빵실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런 비하인드도 아마 다양한 운용사분들이 나오시겠지만 그 회사만의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물어보시는 것도 전 재미있는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퇴직연금 그 DC 계좌 거기에 보유하고 계신 ETF 3개만. 첫 번째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예요. 코리아 배당. 저는 고배당을 싫어해요. 고배당을 주는 기업은 고배당을 줄 때는 투자자들은 높은 배당을 받아서 좋겠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기업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시크리컬한 기업들이 많아요.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죠. 고배당 해주면 캐펙스 투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고배당을 주게 되면 M&A 기회 놓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싫기 때문에 고배당을 주는 건 좀 싫어해요. 오히려 낮은 배당이지만 장사를 잘해서 꾸준히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그리고 꾸준히 M&A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확장하는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그 컨셉에 맞는 ETF가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여서 이거를 첫 번째 픽으로 꼽고 있고요. 저도 지수 전망 안 해요. 저도 못 맞추기 때문에 안 하고 또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번째는 당연히 타이거 200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때요? 제 성향이? 되게 공격적인 것 같으세요? 보수적인 것 같으세요?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건 타이거 머니마켓 엑스. 그렇게 넣으셨군요. 자산 배분은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 넣어놓으신 거 말고도 개인 투자분들한테 5년 이상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혹시 그 권유하고 싶은 ETF 혹시 있어요? 저는 5년 이상 성장하신다면 저처럼 그냥 배당 성장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 한국에도 있나요? 그런 상품이? 네,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제가 방금 그러니까 요게 우리 한국 기업 대상으로 한. 네, 한국 기업 대상입니다. 그게 한국 대상. 코리아 배당. 저는 이제 다우존스라 그래서 미국 쪽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다우존스라고 붙으니까 이게 뭐예요? 저도 이제 미국 그러면 그 슈드 그건가? 약간 비슷한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우존스는 그 슈드에 해당되는 지수를 만들었던 지수사의 이름입니다. 그냥 이름이다. 네네네. 그래서 그 지수 방법론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뜻에서 다우존스를 붙인 거지. 미국에 있는 다우존스 30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배당 다우존스는 국내 기업 중에 배당 성향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걸 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남기 대표님이 출연하시고 250개 넘는 그 댓글이 달렸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지금 댓글이 달렸는데 그래서 몇 개 그 댓글 중에 좀 질문 몇 개 좀 모아봤는데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타이거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 ETF 미국 비중이 60% 이상일 텐데요. 차라리 S&P랑 인도, 중국 등 개별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좀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좀 질문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이분은 정말 찐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갖는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한국 주식 할래, 미국 주식 할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런 개념에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 독일이 이렇게 갈지 알았셨나요? 그죠. 그때는 못 듣죠. 몰랐죠. 그리고 인도가 막 치고 나갈지. 인도는 항상 잠재 성장력이 높은 국가지만 인도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미국, 한국 중심의 이원화된 투자관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독일 올라가는 것도 쫓아갈 그죠. 수 있고 인도 올라가는 것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성 측면 어느 나라가 좋아질지 모르고 또 미국 패권주의 아니면 미중 G2가 몰락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10년 후에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마가를 외치는 이유도 아마 위기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패권 중국한테 밀리면 미국의 전 세계 넘버원은 밀릴 수 있다. 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을 대비해서 만든 ETF다 보니까 그냥 미국 비중 60% 그리고 나머지 나라 비중들을 넣으면서 전 세계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품이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나라들 리밸런싱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님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고 저희처럼 이 상품을 운영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저희가 짊어질 테니까 예, 고객님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저희의 고통만큼 이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통스러우면 이제 고객이 좋은 거죠. 사실은. 그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노후 대비용으로 연금에 S&P 500 ETF를 놓고 있는데 많은 미국 시장에서 이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또 큰 하락장이 와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결국은 이분께서는 복원력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시장이든 떨어지는 날개는 있어요. 그렇죠. 날개는 있는데요. 그 떨어지는 만큼 얼마나 리커버, 복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아쉽게도 복원력이 제일 좋은 나라가 S&P 500이에요. S&P 500이 제일 빠르다. 떨어질 때는 똑같이 떨어져요. 한국이라고 해도 안 떨어지는 경우 없어요. 떨어지는데 한국보다 인도보다 중국보다 일본보다 복원력이 제일 빠른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런 복원력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 여기 좀 투자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ETF 시세 차익은 일단 비과세인지 그리고 배당소도 이게 분리과세 되는 건지 그걸 좀 질문하셨거든요. 지금 한국 주식을 매매했을 때 양도 차익 있나요 없나요? 대주주만 있죠. 대주주만 있죠. 대주주. 일반 주주들은 양도 차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ETF도 그걸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주식을 기초로 한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확실히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근데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는 그 정형화된 지수를 기초로 한 ETF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어요. 근데 양도세를 물되 조건이 붙어요. 과표 기준가라는 게 있거든요. 과표를 매기기 위한 기준가, 과표 기준가 증분, 그리고 매매 차익 증분 이 중에 작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이 과표 기준가 증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과표 기준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과표 기준가는 늘어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이 중에 작은 거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비과세요. 거의 비과세 효과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C형 퇴직연금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수익이 나면 이게 매도하면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갖고 간다 이거보다 중간중간 사고 팔면서 아니면 또 꾸준히 추가 매수도 하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좀 고민을 해주신 것 같은데 퇴직금은 매년 또 1회 입금된대요. 그럼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러면 퇴직금이 1회 입금된다는 얘기는 이분은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이거든요.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은 매도하면 안 됩니다. 매도하면 안 된다. 매도하는 것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생활자금 아니면은 뭐 여유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나면 매도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시고 생활자금이 필요하시고 아니면 국민연금을 또 65세가 돼야 국민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은퇴를 55세 하시면 요 10년이라는 기간이 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쓰시는 목적으로 매도금을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좋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면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ETF도 상장 폐지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근데 왜 상장 폐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해 주신 건 아니지만 ETF 상장 폐지되면 그건 또 개인 투자한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고요. 앞서 제가 왜 ETF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상장 폐지도 돼요. 규정은 뭐냐면 50억 원본액이 50억 미만이 한 달 유지되면 상장 폐지가 돼요. 근데 운용사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를 냅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운용사 입장에서는? 폐지되는 게 좀 더
근데 이제 상장하는 작업이 또 어려우니까. 재상장은 또 힘드니까. 예, 재상장은 또 힘드니까. 비용이 있더라도 그냥.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냥 상장을 유지하는 게 어지간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마다 틀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또 방침과는 틀립니다. 매니저마다 이 ETF는 다르다. 좀 약간 테마성이 좀 올드하고 뭐 일단 시장성이 없으면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운용사마다 매니저마다 다 틀린 거니까 뭐 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좀 상장을 유지하는 게 운용사 입장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상장을 폐지하게 되면 NAV라는 게 있어요. NAV라는 게 있어서 그 주당 순자산 가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뭐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NAV보다 높게 사셨으면 손실이 나는 거고요. NAV보다 낮게 사셨으면 이익이 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면은 뭐 휴지값이 됐다, 껌값이 됐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ETF가 상장 폐지된 이유가 전체 ETF 담고 있는 종목이 단체로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구성된 그런 ETF라면 NAV에 맞춰서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뭐 손해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초자산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ETF였다. 그러면 전쟁 나면서 모든 주식이 멈췄을 테고 그러면 그 주식 가격은 빵에 수렴할 테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그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좀 긴 시간 저희가 한번 이제 ETF 또 파생이라는 또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막 ETF에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그 ETF에 투자하려고 지금 고민하신 분들한테 좀 좋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왜 아직도 안 했어? 이게 제 조언이거든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점점 더 오래 살 수밖에 없고요. 점점 더 오래 살면은 오래 산 만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왜 뜨고 있죠? 비만 치료제가 결국은 당뇨병도 없애주고 고혈압도 없애주고 또 간 수치도 낮춰주고 그러면 그 말을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와서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오래 살 수밖에 없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개별 종목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ETF는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고 다양한 맛이 있고 또 다양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한다면 저는 뭐 장수의 저주,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저주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왜 아직도 안 했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말하면 안 되나요? 아유,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ETF도 이제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됐고 사실 이제 어떤 상품보다 진짜 또 매력적인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많기 때문에 ETF 투자는 이제 뭐 선택은 아니고 좀 필수가 돼가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수가 돼야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보고 계시죠? 자, 이것으로 오늘 아는 형의 아는 형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걸음 해주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